우리 이번 시간에는 과학을 할 건데요. 증산작용입니다. 오랜만이죠, 과학 시간은. 지난번에 1학기 때 전일 중학교 친구들은 증산작용 전까지 시험을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여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소화계 이어가지고 할 건데요. 증산작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식물의 호흡 마저 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증산작용을 알려면 잎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잎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파리를 이렇게 생겼죠. 오, 기가 막히게 그렸어. 똑같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게 잎의 앞면과 뒷면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깻잎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깻잎을 좋아해요. 상추보다 깻잎을 좋아합니다. 이 향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깻잎을 먹으면 약간 외국인들한테는 고수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아무튼 깻잎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깻잎이 앞면은 굉장히 맨들맨들해요. 그쵸?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랑 이런 게 올라서 싸서 딱 먹으면 뒷면 약간 어때? 거칠지. 그 거칠은 느낌이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뒷면에 쌈을 싸서 앞면이 이제 바깥쪽에 오도록 해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고 저는 어쨌든 깻잎은 굉장히 좋아해요. 깻잎 러버예요 제가. 깻잎 러버. 어쨌든 저는 깻잎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깻잎을 예를 들었냐 하면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식물의 잎이지 않을까 해서 깻잎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잎은요 표피랑 기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잎의 가장 바깥 부분을 싸고 있는 한 겹의 세포층을 표피라고 하는데 이 표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곳곳에 공변 세포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피는 앞면에도 있고 뒷면에도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공변 세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공변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튜브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기가 그 기공이라고 하는 여기를 기공이라고 해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 거지. 그래서 이 공변세포 두 개가 튜브처럼 둘러싸고 있고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공은 그 공변세포는 일반적으로 앞면보다 뒷면이 많아. 그래서 뒷면에서 증상작용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면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걔네가 이렇게 돼 있으면 햇빛이 어디에 오겠어? 이쪽이 앞면에 막 오는 거잖아. 그래서 앞면에 있는 애들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맨들맨들한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요. 해서 사실은 그 조직 중에서 우리 왜 그 뭐냐 아마 다음 단원 가면 배울 텐데 식물과 동물은 이루어지는 순서가 달라요. 세포에서 시작을 하면은 똑같이 세포에서 시작해. 그리고 어떤 세포들이 만나서 조직을 이뤄요. 조직 다음에 사람은 기관으로 넘어가.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요. 동물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의 개체, 뭐 개면 개, 사람이면 사람, 돼지면 돼지 이런 개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식물은 달라요. 조직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조직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이에요. 기관이 있고 기관계가 없어 식물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개체. 뭐 민들레면 민들레. 뭐가 있을까? 다 강아지 풀이면 강아지 풀, 소나무면 소나무 이런 식으로 조직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조직이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조직이 있느냐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이름이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면에 이렇게 채우고 있는 얘네가 전부 다 울타리 조직이에요. 그리고 여기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애들이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뒷면이 거칠거칠한 거야. 잎에 그 기공이 많아서 공변세포가 많다 보니까 거칠거칠해요. 그렇고 이제 증산작용이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물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식물 키울 때 물 막 줘야 되잖아. 물 안 주면 죽잖아.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서 뭐 길거리에 있는 식물들은 그런 식으로 수분을 흡수를 하겠지? 그러니까 영양분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밥은 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물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물과 관련 있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게 증산작용인데 우리 왜 숲이 우거진 곳에 가면 확 느낌이 어때요? 너무 산뜻하고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 그 이유가 이 증산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이 어떻겠어요? 시원하겠지. 왜 워터파크 가면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길목에 발밑에 막 물 뿌리는 거 혹시 알아요? 그 물 맞으면 되게 시원하잖아. 왜냐면 물이 우리 몸에 착 붙었다가 날아가는 순간 열을 가져가니까 열을 빼앗아가니까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낀단 말이지. 그래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그 현상 때문에 시원한 건데 그 이유가 증산작용이라고. 왜냐면 뿌리에서 이제 흡수를 해요. 왜 우리 식물에 물 줄 때 흙에다가 막 주잖아. 잎에다가도 주지만 흙에다 주면 흙에서 뿌리를 내려놓은 그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뿌리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 흡수한 뿌리에 있는 물이 위까지 이동해서 잎에 도달해야지 광합성할 때 필요한 물을 채워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위까지 올려줄 거냐? 왜 뭐 식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들이 뭐 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물을 막 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도 아닐 텐데 물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그 원동력이 바로 증산작용이란 얘기죠. 생각을 해봐요. 뿌리에 들어왔어. 흡수됐습니다. 그러면 물관을 따라서 줄기를 이동하는 거야. 왜냐면 이 잎이 필요하니까 물이. 그게 바로 증산작용이란 얘기지. 그래서 줄기에서는 쭉쭉 올라가. 뿌리에서 올라온 물을 줄기를 물관을 거쳐서 잎으로 가요. 잎에 도달한 물은 잎 맥에 물관을 거쳐서 광합성 등에 사용되거나 증산작용으로 수증기가 되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잎이 이렇게 있죠? 좀 대나무 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흡수할 거야. 물이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어. 오, 너무 잘 그린다. 물이 그러면 이렇게 물관을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가겠지? 누구한테 가려고? 잎한테 가서 광합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광합성에 도움이 되려고. 여기 와서 광합성이 일부 이용되거나 또는 수증기가 되어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밑에서 물이 이동하게 되는, 위로 이동할 수 있는 무엇? 원동력이 바로 증산작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이 기공의 열림과 닫힘과 증산작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기공이 열렸다는 것은 이렇게 기공이 보이죠. 여기에 이게 그 구멍을 말하는데 공변세포가 이렇게 두 개예요. 그리고 공변세포 요쪽에는 세포벽이 조금 두꺼워. 요 안쪽은 아마 세포벽이 조금 얇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안쪽 벽이 세포 바깥쪽보다 두꺼우지. 아니, 틀렸네요. 제가 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두꺼운 쪽이 여기가 그거래요. 세포 벽이 두꺼워서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다. 왜냐면 뭔지 알았어. 이게 얘는 얇아야 막 그 펴졌다 오므려졌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안쪽은 그렇게 사실 엄청 크게 막 펴졌다 오므려졌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두껍고 바깥쪽에 있는 게 얇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을 띠는 건 엽록체 때문인데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물질이 이 식물을 초록색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고요.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힘으로 식물의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밤에는 좀 덜하대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는 조건, 이거는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바람이 잘 불고 습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일어나요. 그때는 증산작용도 잘 일어나겠죠. 어쨌든 이거는 물을 뿌리에서부터 위로 끄집어 당기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말하는 거라서. 그래서 역할 3가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식물 내부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때요? 썩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함으로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우리가 식물을 많이 심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겠죠. 식물이 정말 많다면.
해서 증산작용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거기 앞에 그때 그것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빛 뭐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그쵸? 환경에 미치는 요인 이거는 뭐 만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랑 관련된 얘기였는데 그래서 잠깐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뭐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식물의 호흡으로 넘어갈게요.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만 호흡을 하는 게 아니요. 식물도 광합성을 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얘네 살지 못해요. 숨 쉬지 않으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ATP라고도 하는데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요. 이름이 ATP다라는 걸 정도만 알아둔다면 약간 유식해 보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12시 됐네요 지금 벌써. 아이고 참 사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식물의 호흡은 광합성의 역과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냐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식물도 사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긴 해. 그치만 이산화탄소 가지고 광합성도 하기 때문에 식물을 많이 심는 게 좋다는 말이야. 왜 인간이 숨 쉰다고 해서 공기가 오염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숨 쉬어가지고 지구가 오염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간도 있지만 웬만한 인간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낮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 포도당, 산소 이거 가지고 그 광합성 결과 생성된 양분, 산소, 광합성 결과 또는 공기 중에서 흡수된다. 이거 가지고 뭘 해?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에너지를 만들어. 뭐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등.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밥 먹으면은 이제 뛰어다니고 공부하고 잠자고 뭐 글 쓰고 이런 생명 활동을 하는 거, 운동하고 이런 거 다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 하고 이런 거 다 말하는 겁니다. 해서 다음 거 보시면요.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 그러니까 즉 엽록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식물한테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있는 거야. 근데 엽록체는 식물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엽록체가 있었다면 사람은 초록색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어나는 시기, 빛이 있을 때. 왜냐면 광합성의 주 재료 중에 하나가 빛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있는 낮에는 일어날 수 있어, 광합성이. 그치만 밤에는 광합성을 못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치만 호흡은 밤에도 할 수 있어요. 낮과 밤 둘 다 가능합니다. 햇빛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체의 출입, 이산화탄소의 흡수, 산소의 방출 이렇게 있고요. 호흡은 산소의 흡수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방출 거꾸로 되겠죠? 반대 관계다. 그 다음에 양분과 에너지,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도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교환은 낮과 밤에 달라요. 낮에도 호흡을 하긴 해. 근데 광합성 양이 훨씬 많아요. 따라서 광합성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CO2는 밖으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O2 산소는 방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호흡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CO2를 방출하고요. O2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은 일단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포도당이 녹는다 했잖아, 물에 잘. 근데 식물 그 안에는 물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무슨 형태?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 저장되고요. 이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돼요. 그러니까 내가 잎에 있다 저장이 됐어. 녹말 형태로 저장됐어. 근데 얘를 내가 써먹어야 되잖아, 밤에는. 그래서 걔를 막 물에 다시 녹이는 거야. 녹여가지고 이것저것에 보내요. 뭐 뿌리에도 보내고 뭐 여기 뭐 열매에도 보내고 막 꽃에도 보내고 해가지고 체관을 통해서 물건 말고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식물의 그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은 호흡에 필요한 생명활동의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된다. 또는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데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건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서 녹말 형태로 저장되는 건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는 건 양파, 포도, 그리고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는 건 콩, 그리고 지방 형태는 땅콩, 깨, 설탕은 사탕수수, 이런 애들이 설탕의 형태로 저장을 해둔대요. 이것도 잘 만약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문제를 뒤쪽에 쭉 아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백지학습해서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요.